한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기분이 안 좋을 때를 살펴야 한다. 기분이 좋은 날은 어려운 일이 별로 없다. 후배의 실수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5살 아들의 질문 폭격에도 온 성의를 다해 대답해 줄 수 있다. 안 하던 선행까지 기꺼이 하게 되는 날이다. 그러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떤가? 모든 게 어렵다. 다른 사람에게 살짝 웃으며 인사하는 것조차 고난도 미션이다. 물론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도 있긴 하다. 기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같은 온도를 보여주는 사람들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기 안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실패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입니다. 지은이는 레몬 심리, 옮긴 사람은 박영란, 펴낸 곳은 갤리온 출판사입니다. 레몬 심리는 중국의 대표적인 심리 상담 플랫폼입니다. 전문가에게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로 유명해졌는데요. 모바일 앱을 통해 전문가 상담, 심리학 강연, 심리 테스트 등 레몬 심리는 중국의 대표적인 심리 상담 플랫폼입니다. 전문가에게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로 유명해졌는데요. 모바일 앱을 통해 전문가 상담, 심리학 강연, 심리 테스트 등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며 심리 상담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평을 듣는다고 하네요. 이 책은 기분에 조종당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에게 감정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 하나 보고 그냥 집어든 책입니다. 요즘 부쩍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아서 읽어본 책인데요. 심리 관련 책이지만 아주 가볍게 읽힙니다. 책의 표지에 집에서, 회사에서, 인간관계에서 후회가 사라지고 오해가 줄어드는 기적의 기분 사용법이라는 말이 써 있네요. 우리는 왜 기분이 안 좋으면 다른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기분에 따라 자신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말이지요. 내 기분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안 좋은 기분을 내 마음속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태도가 되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게 되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손해보는 순간들이 참 많은데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의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2장, 내 기분까지 망치는 사람과 거리 두는 방법. 3장,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인생이 달라진다. 4장, 우리가 감정에 대해 오해하는 것들. 5장, 나쁜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연습입니다. 이 중에서 몇 군데를 골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은 내 책임입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나도 모르게 기분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짜증이 솟구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빽 하고 신경질을 낸 뒤에 왜 화를 내고 그래? 라는 친구의 주눅든 목소리를 들으면 민망하고 미안하다. 이런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다수의 기분이 서로 교차하고 영향을 주며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은 일하는 곳이 아닐까. 출근을 하면 사회인의 가면을 쓰고 선을 지키려는 노력을 시작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선을 넘는 일이 너무 쉽다. 사무실에서 이성을 잃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 키보드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는 지금 나 건들면 가만 안 둬 라는 경고를 온몸으로 뿜어내기도 한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낸다. 내 기분은 내 선에서 끝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기분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태도는 다르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울고 떼쓰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아이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표정과 몸으로 말한다. 하지만 성인은 다르다. 감정의 종류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표현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엄청나게 격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면 스스로 통제할 수도 있다. 안 좋은 기분을 털어내고 싶다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표출할 수도 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기분을 살피고 감정을 나누는 일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의 기분을 알아야 할까? 다른 사람은 당신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갈 권리가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칠 권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출근길에 기분이 상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회사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가족의 탓이 아니다. 기분을 망친 대상이 분명할 때는 그 대상에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화풀이 대상을 잘못 선택해서 엉뚱한 데에 푸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나와 조금 더 친밀한 사람, 가깝고 만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제일 최악이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자신의 실언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맹자가 남긴 명언이다. 아마도 회사에서 기분대로 행동하는 걸로 악명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중 대부분은 높은 직급의 상사가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기분을 드러내도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굳이 조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 나는 맹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회사 상사에게 기분 안 좋은 거 너무 티내지 마세요 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사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바닥을 쳤을 것이다. 그는 아무에게도 진심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저 적당히 비위나 맞춰주면서 지내고 있을 뿐이다. 반대로 자신의 기분을 통제하는데 능숙한 사람을 보면 존경심이 절로 생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 좋은 감정을 남에게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가 아닐까. 포인트.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네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회사에서 이런 장면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동료들이 하나 둘씩 사무실로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모두들 애써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려는 순간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한 사람의 낯빛이 어둡다. 어디서 돈이라도 떼인 사람처럼 나타나서 인사도 안 받고는 자기 자리에 앉아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하던 사무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지고 먹구름이 드리운 것처럼 어두워진다. 밝게 인사하던 동료들의 기분도 가라앉아 어색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한 사람이 밖으로 표현하는 기분의 에너지는 생각보다 강력해서 사무실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의 감정은 교류되어 일상의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감정 전염이다.
희로애락을 포함한 모든 감정은 아주 짧은 시간에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 이 전염 속도는 생각보다 빨라서 때로는 당사자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다. 특히 남의 감정에 쉽게 전염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중심이 단단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남에게 금방 중심을 빼앗기고 만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감정을 얻어왔음에도 스스로를 탓하고 자기도 모르게 지쳐버린다. 심지어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며 자신을 깎아내린다. 남에게서 가장 경계해야 할 감정은 우울감이다. 만약 상대방이 크게 분노한다면 우리는 이를 방어할 수 있다. 분노는 자극적인 에너지라서 자신에게 안 좋으리라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다. 심하게 분노하는 일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울은 다르다. 우울한 사람의 에너지는 아주 천천히 전염된다. 무기력 또한 경계해야 할 타인의 감정이다. 한 팀원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냥 대충 하자 등의 말을 자주 하면 팀 전체가 서서히 사기를 잃는다. 남의 기분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분의 출처를 정확히 해야 한다. 타인에게 전염된 기분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쳐내는 연습을 해보자. 남의 감정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는 없다. 지금 나의 기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만 깨달아도 그 무게가 훨씬 가벼워져서 내 안에서 흘려보내는 일이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보면 감정 전염이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감정 전염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밝고 즐거운 기분이 넘친다면 주변 사람에게 좋은 기분을 전달할 수 있다. 유쾌한 감정들로 기분이 좋다면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자. 언젠가 자신의 좋은 기운으로 다른 사람의 기분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 포인트. 타인에게 전염된 기분은 과감하게 쳐내버리자. 스트레스는 나를 망치지 못한다. 아이고,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의사들의 흔한 레퍼토리다.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매번 스트레스에 대해 언급하기를 빼먹지 않는다. 배가 아파도 그렇고 허리가 아파도 그렇고 마음이 아플 때도 그렇다.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은 듯하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울과 불안을 만들어내고 심하면 이상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갑자기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크게 웃는 사람도 있다. 평소 분주히 움직이던 사람이 게을러지고 차분하던 사람이 자주 흥분을 한다. 세상에 호기심이 많고 남을 잘 배려하던 성격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 무딘 성격의 사람들은 누적된 스트레스가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훌쩍 넘겨버렸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몸의 한 군데가 아프고 나서야 자신이 지치고 힘들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조금 늦긴 했지만 괜찮다. 몸의 경고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됐다면 그것이 자신을 돌보는 일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을 자각했다면 스트레스와의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물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겠지만 스트레스를 안겨주었던 사건을 세분화하여 기록해보자. 최근에 있었던 일을 모두 떠올려보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했던 일들만 따로 뽑아내서 차례차례 기록하자. 목록을 만들 때는 그 일들이 내게 주었던 느낌이 불안감인지 열등감인지 질투심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뭉뚱그려 기분 나빴다 혹은 스트레스 받았다 라고 적기보다는 최대한 분명한 감정을 찾아내자.
하나하나 세분화한 감정들을 눈으로 읽으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은 날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가까운 공터로 나가서 달린다. 그냥 퍼질러 누워 쉬고 싶다는 유혹이 이기는 날도 있지만 스트레스 강도가 유독 높은 날에는 강력한 해소제가 필요하다. 조금씩 발걸음의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굼뜨던 움직임도 한결 가벼워진다. 등에 땀이 차오를 때부터 머릿속을 점령하던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는 걸 느낀다. 아무 생각도 없어지고 오로지 어제의 기록보다 더 달리고 싶다는 목표만이 남는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느냐가 사람에 따라 다르듯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방식은 모두 다르다. 달리기 효과가 너무 좋아서 틈만 나면 주변 친구들에게 추천했지만 모두에게 들어맞는 처방은 아니었다. 도저히 무얼 해야 스트레스가 풀릴지 모르겠다면 관심사를 넓혀보는 것은 어떨까? 예전에 호기심 많았던 모습으로 돌아가자. 흥미의 폭이 넓을수록 적응력이 강해져 심리적 압박을 덜 받을 수 있다. 평소에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해보자. 식물을 집에 들여와 잎의 변화를 관찰하자. 그림을 그리고 요리를 해보고 좋아하는 영화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깊숙하게 파보자. 누가 알겠는가?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 새로운 취미의 세계로 빠져들게 될지. 포인트.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어야 한다. 후회를 인생의 무기로 바꾸는 기술. 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일을 겪어야 비로소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될까? 내가 후회라는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 계기는 학창시절에 할아버지를 잃을 뻔한 경험이다. 방학을 해서 집에 오랜만에 내려갔을 때였다. 평소 나를 아껴주던 할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평소 무척이나 건강하셨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러고서 나를 괴롭힌 감정은 엄청난 후회였다. 할아버지에게 쏘아댔던 가시돋친 말들이 떠올랐고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이 미칠 듯이 후회스러웠다. 이런 경우 외에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후회라는 감정을 느낀다. 누구나 겪어봤을 흔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회사에 30분이나 지각을 해버렸다고 치자. 바쁘게 회사로 달려가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후회뿐이다. 아, 아침에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지 않았으면 안 늦었을 텐데. 어젯밤에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뒀으면 안 늦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심리학에서는 반사실적 사고라고 한다. 후회를 할 때 현실에서 일어난 일과 다른 결과를 상상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이미 일어난 사실과 맞닥뜨리기를 회피하는데 어쩌면 자신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건지도 모르겠다. 현실과 가상의 차이가 매우 크면 상대적으로 나쁜 쪽이 종종 더 부각된다. 가상은 대개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현실의 비극을 훨씬 두드러지게 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후회의 늪에 빠져 스스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뭔가를 하면 좋았을 텐데 혹은 하지 않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느낌은 썩 유쾌하지 않다. 어떻게 하면 후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또 다른 결과를 생각하라. 반사실적 사고는 나의 형편없는 현실과 가상이 불러온 탄탄대로 사이의 격차를 점점 더 벌어지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초에 공평하지 않은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그 대신 또 다른 가능성이 가져오는 결과, 즉 가상의 나쁜 점들을 고려해야 후회하는 마음이 조금씩 작아진다. 예를 들어 다른 옷으로 갈아입지 않았더라면 지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가상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생각해보자. 처음에 입은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왔다가는 갑자기 시작된 폭염에 힘들었을 수도 있다.
혹은 입고 온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루 종일 기분이 별로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몇 가지 나쁜 결과를 가정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것을 느낄 수 있다. 심지어 자신의 결정을 다행으로 여길 만큼 여유가 생길지도 모른다. 둘째, 후회의 힘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라. 후회는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금의 이 아쉬운 감정은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 변화와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다. 셋째, 후회라는 변수를 고려하라. 이것은 후회를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반드시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 일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후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후회라는 요인을 항상 함께 고려하라. 어떤 일은 하면 잠깐 후회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후회하게 된다. 후회의 가능성을 멀리까지 내다보고 결정하자. 포인트. 후회는 더 나은 나를 만들어주는 기폭제가 된다. 재수 없는 날에 대처하는 법. 오늘따라 일이 잘 안 풀리네. 그런 날이 있다. 아침에 버스를 놓치는 흔한 일에서 시작된 하루의 불운이 하루 종일 나를 쫓아다니는 것만 같은 날. 오후에는 상사한테 괜한 짜증을 듣고 중요한 메일에 치명적인 오타를 내는 것으로 부르는 정점을 찍는다. 이런 날은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주목하게 되지 않는다. 이미 재수 없는 날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의 선의도 쉽게 믿지 못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이 눈에 거슬리면 그 사람이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에게 살갑게 다가오면 가식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무뚝뚝하게 굴면 괜히 도도한 척 하는 것 같다. 이미 그 사람에 대해 일방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웬만해서는 그 편견을 깨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위의 상황을 나타내는 심리학적 근거가 바로 확증 편향이다. 자신의 신념과 결정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지나치게 주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어떤 주관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 이 관점은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찾는 경향이 강해진다. 반대로 자신의 관점과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해버린다. 판단이 하나씩 입증될 때마다 거봐, 내 생각이 맞잖아 라고 생각하며 편견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내가 짝사랑하던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확신이다. 이 확신을 입증하기 위해 나는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모으기 시작한다. 상대가 나와 같은 강의를 듣고 같은 마트를 다닌다는 정보를 근거로 삼아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우연히 반복된다는 게 말이 돼? 그 사람이 나를 보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틀림없어.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그 강의를 선택한 학생은 한둘이 아니고 상대도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 중 하나일 뿐이다. 마트에서 마주치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생활 반경이 겹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 정보가 정말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사람은 각자의 관점을 갖기에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다. 흔히들 자신의 확증이 터무니없이 꾸며낸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근거란 극히 일부일 뿐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는 것은 지극히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전체의 단면만을 본 뒤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고 거기에 몰입하면 주변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고집에 빠진다. 이렇게 하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딱 하나,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면 된다. 거짓을 증명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시행착오다. 한 가지 가설을 세운 후 그에 부합하지 않는 예를 계속해서 찾아내 가설을 수정하는 방법인데 결국 최초에 세운 가설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다. 앞에서 얘기한 재수없는 날을 예로 들자면 그러한 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세운 가설이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늘 하던 대로 재수없는 에피소드를 찾아내 그날이 확실히 재수없는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행운의 요소를 찾아내 잘못된 가설을 뒤집어야 한다. 지각은 했지만 밤새워 작성한 보고서가 좋은 피드백을 받았거나 갑자기 회사 컴퓨터가 다운됐는데 노트북을 가져온 덕에 무사히 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좋은 정보들을 모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운이 안 좋은 날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일상을 보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것은 당연하다. 확증 편향의 그림자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상황을 정확히 읽는 분별력이 생기고 사람을 제대로 보는 안목을 가지게 될 것이다. 포인트. 섣부르게 평가하고 재단하면 내 기분만 망가진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